오늘 강연의 제목은 인정의 윤리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용어가 철학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서 인정이 왜 굳이 윤리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연의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행남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철학사상연구소 재직하고 있는 이행남입니다. 오늘 네이버 열린 연단 오늘의 세계 시리즈 가운데 인정의 윤리에 관련한 강연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귀한 자리에서 뜻깊은 주제로 강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정의 윤리에 관해서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나의 삶은 타인이 없이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의 차원에서도 물론 그러하고 희망의 차원에서 그리고 규범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인간일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한 명의 자아에 관해 사유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타자와의 연관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심도 있게 사유하기 위해서 쓰이는 개념이 바로 인정인데요. 인정 개념의 핵심은 그러므로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와 타자라고 하는 양측을 고려하기 위한 개념이 인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쉽게 짐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불분명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아와 타자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 말인가, 더 나아가 자아와 타자 중에 누구에게 더 중요한 중심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양자의 인정함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의 인정됨이 중요한 것인지, 이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인정의 윤리라고 하는 강연에서 차근차근 반드시 필요한 성분들 몇 가지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인데요. 사실 그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윤리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함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곤 하는 직관을 먼저 살펴보는 데서 시작을 해서 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해법을 내는지 루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루소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직관적으로 들리는 까닭을 살펴본 다음 헤겔과 악셀 후네트가 오늘날 인정의 윤리와 관련해서 내놓는 심층적인 철학적 사유를 두 단계씩 거쳐가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은 아마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갈망한다. 즉 인정 욕망에 시달린다, 혹은 인정 욕구 때문에 힘들다, 넌 인정 욕구가 너무 크다, 이런 말들을 흔히 많이 하는데요. 이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갈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 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것이 뜻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만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고려와 예상이 그 자체로 모든 것에 앞서 놓여가지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가장 제일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내 안에 무엇인가가 먼저 갖추어져 있고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상당히 정확하게 공정하게 반응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는 열망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을 생산적으로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모든 것을 앞서는 제1의 것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소외되기 쉽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노예가 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위선적인 모습을 갖는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정반대되는 다른 한 가지 이해 방식은 내 안에 실제하는 무엇이 먼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타인들이 상당히 공정하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인정 욕구는 참 위험하기보다는 건강한 욕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견 그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인정 욕구도 우리를 상당히 불완전한 자아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위험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내 자신 안에만 실제하기 때문에 일단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태도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경우에 타자의 응답과 반응을 얻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이 실제로 객관적인 형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유보적 태도 아니면 잠정적 태도에 시달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 나에 관한 중심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염려가 여기에도 지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인정 욕구는 불완전한 자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험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평가적인 방식으로 이해되게 되면 즉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라는 말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건 인정의 윤리라기보다는 인정의 비윤리 쪽으로 가게 만드는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위선적, 노예적 혹은 불완전한 삶의 원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욕망에서 인정으로라고 하는 요 표제어 하에서 이제 정리될 수 있을 해겔의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의 서사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물음을 쫓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인가 생산적이면서도 개념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려고 하는 서술이다. 이렇게 이제 대충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물음은 뭐냐? 동물로 태어난 인간이 정신적 주체인 자아가 된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직관이고 그다음에 누구나 당연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인간이 동물처럼 태어난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미력하게 헐벗은 몸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도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미력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인가 정신적 주체인 자아가 되어서 자기의식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 대로 가는데 이 출발점에 있던 정신적 주체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정신적 주체인 자아가 과연 되는가? 이 되매 문제, 이 되매 문제에 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서술이 결국은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챕터에서 전개된 해겔의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우리가 맨 처음 순간에 태어난 인간이 정신적인 자아이기는커녕 문자 그대로 동물과 같은 존재이고 그다음 동물적인 방식으로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정신적 주체인 자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성분이 어디에선가 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거든요. 즉 처음에 동물인 인간 안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 없었던 무엇 A라고 만약에 칭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 외부로부터 과연 삽입돼 가지고 처음에는 정신적 주체가 아니었던 인간이 정신적 주체인 자아가 되는 것인가? 이 됨이라고 하는 문제를 완전한 형태의 질적 변태로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 없던 것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인가 외부로부터 와서 그 덕분으로 처음에 전혀 그런 형상이 아니었던 인간이 나중에는 비로소 완연한 정신적 자아가 되는 것으로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A는 도대체 뭐고 그게 언제 이 동물처럼 태어난 인간 안에 삽입되고 도대체 왜 삽입되는가? 이거를 해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문제는 바깥에서 온 A가 이 동물적 존재인 것처럼 보였던 출발선상에 있던 인간에게는 전혀 없었던 A가 외부로부터 와서 이입된 것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무엇인가가 이 인간을 정신적 주체인 자아가 된다고 말해야 한다면 이 마지막에 된 인간을 정말 자아라고 불러도 되는 것일까? 이 문제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와가지고 우발적으로 이입된 무엇인가가 이 인간을 자아가 되도록 만든다면 자아 안에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무언가, 즉 외부의 손에 따라 만들어진 무엇인가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 자아를 가능하게 한다는 귀결을 내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자아는 영구적으로 타율성의 산물인 것처럼 그렇게 새겨져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자아가 되는 발생의 과정을 해명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겔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해법이라고 이 명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에 보면 상당히 초입부에 다음과 같이 알 수 없는 명제가 쓰여 있거든요. 자기의식은 여하간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 문장을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이 점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명제를 출발 명제로 삼는 이 이상한 뜬금없는 헤겔의 이 접근법은 도대체 왜 어디서 무슨 이유 때문에 구사되는 것인가? 이 접근법을 구사할 때 그게 바로 저와 같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응하기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구사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 챕터를 읽게 되면 상당히 이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면서 납득할 수도 있고 설득력도 갖추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자기의식은 여하간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 헤겔이 이 서사를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헤겔이 욕망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상당히 중의적으로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서술을 써나간다는 것을 잘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욕망의 본질이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자기추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지 못한지, 즉 나의 결여가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자각한 다음에 그것을 채워가지고 만족에 이르려고 하는 어떤 운동을 가리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충족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운동, 그것이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본질은 자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충전해 줄 수 있는 어떤 나 아닌 다른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욕망의 본질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 아닌 다른 것, 즉 타자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욕망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고 자기를 알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이때 자기를 아는 방식이 두 겹의 방식이다. 이게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는 부정적 결여 형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긍정적으로 충족된 만족의 형상으로. 결국은 욕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자들은 기본적으로 왜 욕망하느냐,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고, 자기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욕망하는 거냐면 나에게 없는 부정의 형태로 나를 보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고,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나 아닌 다른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채워가지고 충족된 만족된 나에게 이르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추구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가능적 방식으로 잠정적 방식으로 자기의식적 존재로 개념화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헤겔이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철학의 어떤 한 구절에서 헤겔은 의미심장하게도 어떤 충동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현존을 부여하려고 하는 충동,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절대적이면서 모든 자아에 실제하는 충동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충동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되는 인간을 자아가 되게 만들어주는 근원적인 힘이자 어떤 형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욕망하고도 좀 통하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명된 자아는 서로의 곁에서 흐르는 자기동일적 존재들이다. 흐르는 자기동일적 존재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형용무순인데요. 왜냐하면 자기동일적 존재라고 할 때는 자기가 자기인 방식으로 동일하게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인가 변화를 이제 겪게 되기 때문에 흐르게 되면 자기동일적이 아니게 될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을 텐데, 역설적이게도 자기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인가 만들고 실현하고 그다음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흘러야 한다. 이때 흐른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 순환의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겔의 상당히 이제 고유한 직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체들을 가리켜서 헤겔이 다르게 네이밍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인 나, 나인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동일적 방식으로 정신적 자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자기를 나라고 칭하는데, 이때 이 나는 너가 아닌 한 명의 개인으로서 나이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인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는 항상 너의 곁에서 나이기 때문에 나와 너가 함께 속하는 우리의 집합의 한 성원으로 존재하는 나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직관이 여기에 묻어 있고, 결국은 이 표현을 통해서 헤겔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나는 너와 함께 이루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실제하고 있는 한 명의 주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활동들은 결국은 너와의 연관 안에서 그다음에 우리의 문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윤리적 실천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관이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기술되는 저작이 바로 이제 법철학이고, 그 법철학에서도 특히 맨 마지막 단계에서 윤리적 공동체 안에 성원으로 속해 있는 윤리적 개인, 그리고 그런 개인들 사이의 관계, 그런 개인들이 수행하는 이러저러한 규범 적재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실천의 양태, 이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이제 마지막 챕터인 인륜성이라고 하는 장 안에서 본격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상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겔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린 나, 나인 우리의 방식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자기의식적 주체들이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현실 연관 하에서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상관인인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양상을 띠는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합니다. 해겔의 인륜성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윤리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요것을 이제 해겔이 자기 자신의 기술적인,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텀으로 만든 것이 이제 인륜성이라는 말로 흔히 번역되는 용어인데요. 이 인륜성은 윤리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분으로 갖고, 윤리적인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인 존재로 사는 개인 라고 하는 것을 또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성분으로 가지며, 이 윤리적인 개인은 공동체 안에 성원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 개인과 또 다른 윤리적 개인 사이의 관계, 그것 역시 인륜성의 본질적인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겔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해겔에서 이 인정의 윤리에 관한 논의를 끝낼 수가 없는 까닭이, 이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날 르네상스를 맞이하도록 부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 명의 이론가가 당연히 악셀 호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악셀 호네트에서 이제 마감이 되어야만 마땅한데요. 호네트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해겔이 가지고 있는 통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심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을 해서 이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현대적으로 만든 사상가인데, 해겔에게는 없지만 호네트에게만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호네트가 해겔에게는 없지만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인정 이론의 모티브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인정의 결여와 박탈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좀 비인정이라는 말로 일반화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타자의 곁에서 자기가 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얻어야만 인간이 완연한 의미의 정신적 자아가 되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해겔의 생각이고, 그 생각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타자의 곁에서 자기가 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완연한 의미의 자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좋은 자아 실현의 이제 기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즉, 인정의 결여와 박탈은 자아의 발생과 실현을 가로막으면서 인간의 삶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 호네트의 생각이고, 이 생각을 중심으로 이제 호네트가 이 부정성의 문제를 중심에 둔 인정의 윤리를 이제 내는 역동적인 활성화의 시도를 하는 이제 여러 차례의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 시도들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것은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호네트가 이제 최초로 인정 개념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이론을 완전히 이제 궤도에 올리게 된 첫 번째의 저작에서 하는 시도인데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초기 대작에서 악셀 호네트가 주목하는 혹은 초점을 맞추는 고통이란, 기본적으로 한 주체가 자기가 아닌 외부의 타자들에 의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무시될 때 초래되는 고통입니다. 이때 이 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한 명의 자유로운 자아로서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종류의 인정, 그 인정의 반대말, 달리 말해 그런 인정이 주어지지 않고 부당하게 배제되는 것, 아니면 그런 인정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무엇인가가 부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무시라고 일컫는데요. 이런 유형의 무시 때문에 주체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인정투쟁에서 호네트가 초점을 맞추는 고통입니다. 그와 달리 두 번째의 시도에서는 이제 비규정성의 고통이나 자유의 권리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해겔제 에 기반한 호네트의 이제 주저인데요. 이런 저작들에서는 약간 상이하게 개인적인 자유 이념을 잘못 절대시하면서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비인정의 태도를 취할 때, 즉 타자들을 인정하는 문법에서 벗어나가지고 나 홀로의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태도를 완전히 절대시하는 대로 가게 될 때 초래되는 고통을 다룹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정투쟁에서 이야기되는 피동적으로 겪는 무시됨의 고통과는 상당히 다른 적극적 능동적으로 추구되는 개인적인 자유 이념의 절대시가 낳는 관계 단절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고통을 일컬어서 비규정성의 고통이라고 이제 후네트가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이러저러한 관계 안에서 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구동하고 그다음에 실현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정황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오직 법적인 권리의 문법만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절대시된 그런 체계가 될 때, 그때 기본적으로 주체들은 필연적인 고통을 느끼는 대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 호네트의 진단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신의 측에서 확고하게 정당화된 신념을 구현한다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실천들, 정치적 혹은 종교적 테러의 실천들이라고 결국 명명될 수 있는 이런 실천들도 결국은 이제 기형적으로 왜곡된 병리 현상의 다름 아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호네트는 의미심장하게도 바로 이런 고통이 맥락에서 단절되는 방식으로 자유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락 단절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대로 필연적으로 이 주체들이 이제 가게 된다면 이 고통이 역설적이게도 이번에도 다시금 참된 자유 실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호네트의 해법이자 최종적인 진단인데요. 이 고통을 체감하는 한 주체들은 그동안 내가 자유라고 믿어왔던 것이 실제로는 완전한 의미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좋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사유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런 반성적인 자각에 힘입어서 맥락 단절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는, 즉 이미 존재하는, 그러나 나의 잘못된 자유 표상의 절대시로 인해서 망각되어 버렸거나 아니면 희미해져 버렸거나 잊혀져 버린 방식으로 억압되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한동안 비가신적인 것으로 가려져 있던 인륜적인 상호 인정 관계들을 활력 있게 복원하는 양상을 띠는 대로 이런 주체들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로부터 어떤 형태의 공허와 어떤 형태의 이제 좌절을 느끼는 대로 가게 되는 주체들은 자기가 의도적인 방식으로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한동안 바깥으로 배제해 두었던 그 관계들을 다시 찾아 나서는 대로, 아니면 그동안 억압된 가운데 사실 소실되거나 훼손되었던 그 관계들을 다시금 복원해내는 실천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형태의 해법을 냅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인정의 윤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고전적인 사상가부터 악셀 호네트의 논의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인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너무나도 친숙하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적으로는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많이 느낍니다. 도대체 인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학생들도 많고요. 인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는 이 원리로 이제 삼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보면, 인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고전적인 사상가부터 현대화하는 시도를 내놓는 오늘날의 이론가들까지도 철학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그 계열로부터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인정의 윤리에 관한 전부의 이야기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도출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인가 보다 생산적으로 만드는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당연히 많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부족한 방식으로 하지만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인가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다루어졌던 고전적인 사상가부터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론가에 이르기까지 이 철학자들이 내놓았던 주저들, 그 주저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 강연과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 다음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플라톤의 향연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헤겔이 써놓은 여러 이제
저서들, 그 다음에 이제 악셀 호네트의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작들, 인정투쟁, 그 다음 비교정부상의 고통, 자유의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호네트가 이제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유럽적 지형에서 인정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원용이 되어서 상당히 이제 발전사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인정 이론으로까지 전개되었는지를 조망한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최근에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 이제 나왔거든요. 예, 인정이라는 제목의 그 책에 이르기까지 오늘 강연에서 다루어졌던 사상가들이 내놓았던 주저라면 어떤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